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경기 화성의 리튬 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 높지도 않은 공장 2층에서 빠져나오질 못해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불이 시작될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공장 내부 CCTV에 담겨 있었는데요. 첫 폭발 이후 직원들이 불을 꺼보려고도 하지만 이 4번의 연쇄 폭발에 암흑에 빠지기까지 걸린 시간 단 42초였습니다. 첫 소식 권경문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30분 3초, 하얀 상자 위 배터리 쪽에서 1차 폭발과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직원들이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황급히 상자를 옮기지만 불과 25초 뒤 2차 폭발이 일어나며 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곧이어 3차 폭발까지 일어나며 불기둥이 천장까지 치솟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곧장 분말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하지만 4차 폭발까지 발생하며 속수무책입니다. 이후 배터리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작업장엔 짙은 유독가스가 퍼지고 이내 암흑으로 뒤덮입니다. 불과 42초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리튬 전지 제조 공장 2층에선 전지 완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전압을 검사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통형 배터리 내부에서 시작된 불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대형 화재로 이어졌고 2층 작업장에 있던 23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내 숨진 겁니다. 소화 작업까지 하긴 했는데 이분들이 놀래서 이쪽 안쪽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안쪽으로 대피를 하다 보니까 이쪽은 다 막혀 있습니다. 22시간 만에 불을 다 끄고 들어간 공장은 포탄이 떨어진 듯한 모습입니다. 기계와 작업대 모두 새까맣게 불에 타 뼈대만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오늘 종일 현장에서는 감식이 진행 중입니다. 제대로 된 화재 설비는 갖추고 있었던 건지 어쩌다가 사망자가 이렇게 많아진 건지 현장 연결해서 궁금증들 풀어보겠습니다. 서창훈 기자, 현장 수습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소방이 실종자 1명의 시신까지 모두 수습하면서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입니다. 사망자 시신 가운데 21구는 불이 처음 시작됐던 공장 2층 작업장에서 발견됐습니다. 2층 평면도를 보시면요.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출입구 가까운 곳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는데요. 발견된 시신들은 출입구 반대편인 작업장 막다른 벽 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화재 당시 CCTV를 보면 2층이 42초 만에 연기에 휩싸여 암흑이 된 만큼 작업자들이 연기와 불길을 피해 반대쪽으로 몰리면서 순식간에 고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으로 발견된 실종자 시신은 2층 가장 끝 사무실 쪽에서 수습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일용직이 대부분이라 대피로를 잘 몰라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 안전 문제는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텐데 이 공장이 이 리튬을 초과 보관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고요? 네,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에 허가된 양의 무려 23배의 리튬을 보관하다 적발돼 벌금까지 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소방시설 일부가 작동이 안 돼 적발됐고 초기 진화 장비도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공장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요. 건물이 11개 동으로 나뉘어 작업장 면적 자체가 크지 않아 의무 대상은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공장 대표를 포함한 5명에 대해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모두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불이 붙자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배터리 소재인 리튬의 특성상 불을 잡으려면 일반 소화기가 아닌 특수 모래가 필요했는데 현장엔 빛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세인 기자입니다. 불이 붙은 배터리 더미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직원. 하지만 곧이어 추가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직원이 사용한 건 일반 분말 소화기. 아리셀 공장에는 금속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D급 소화기가 있었지만 총 11개 동에 5개밖에 비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화기, 대형 소화기 한 대, 소형 소화기 한 대, 2대를 비치하고 있고. 초기 진화에 실패한 뒤 연쇄 폭발과 대형 화재로 번진 후에는 소방도 손쓰기가 어려웠습니다.
리튬 전지는 물과 닿으면 수소가 발생해 폭발 우려가 커져 소방이 현장에 도착하고도 물을 뿌리지 못한 겁니다. 리튬을 취급한다 그래가지고 도착하면서 바로 진화 작업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건물 내 리튬 배터리가 어느 정도 다 자체적으로 소화가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화 작업을 이루고 대신 공기를 차단할 모래나 팽창질석을 뿌려야 초기 불길을 잡을 수 있는데 화재 현장엔 모래나 팽창질석이 구비돼 있지 않았습니다. 소방 역시 화재 접수 직후 5분 만에 화성시에 모래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소방특수대응단과 인근 소방서에서도 모래와 팽창질석을 갖고 출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폭발로 내부 진입이 어려워 결국 특수모래는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경기도에 리튬 관련 배터리 공장만 88곳이 있지만 D급 소화기나 특수모래를 둬야 한다는 의무사항도 없는 상황. 관리 사각지대를 없앨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도 이 공장에서 불이 났었다며 예견된 사고를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최다함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영정사진이 있어야 할 액자가 비어있고 빈소는 유족 한 명 없이 횡합니다. 이번 참사로 숨진 23명의 시신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건 한국인 2명뿐. 나머지 21명은 시신이 너무 훼손돼 아직 신원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오늘 시신들에 대한 부검을 하고 DNA를 채취해 유족의 DNA와의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화재 현장을 찾아온 유족들은 불과 이틀 전에도 불이 났었다며 예견된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오늘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랬지. 누가 이 생각했겠어요. 한 주 전인가 한 아저씨가 불 끄다 손 화재 나고 얘기 들었어요. 그랬으면 제대로 처리해야지 뭐요. 조카인 20대 남매 손주를 한꺼번에 잃은 유족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애들이 귀엽고 또 애들이 열심히 이렇게 살려 하는 마음, 또 열심히 공부하려는 마음, 그 기득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불량히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공장 관계자는 이틀 전 화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화재 원인이 달랐고 적절히 조치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2일 토요일 화재는 작업자가 전해액이라는 물질을 주입하는 공정에서 전해액을 주입한 이후에 배터리가 온도가 급상승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서 자체적으로 경기도와 화성시는 빠른 시일 내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장례 절차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이번 참사로 중국인 17명이 희생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아픈 마음을 위로해야 할 텐데 현장을 찾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훈계성 발언을 남겨 논란입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어젯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지금까지 이번 참사에서 17명의 중국인이 사망했고 부상자 중 8명 중 1명이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싱 대사는 한국 측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사고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사고 처리에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자의 가족 그리고 부상자 아쉬움 없이 협력해서 그 선후 처리 잘 하라고 지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한 중국 대사관 SNS에 현장 방문 사진과 함께 중국어로 올린 글은 사뭇 달랐습니다. 여러 명의 중국인이 희생돼 매우 침통한 심정이라고 전한 뒤 한국 기업을 향해 쓴소리합니다. 한국 유관 기업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중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길 바란다 강조했습니다. 추도한다면서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언론도 사망자 대부분이 북동 지역 30, 40대 조선족 여성이라며 한국에서 일하는 처우가 열악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74년 전 남한 침공에 함께했던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최근 군사 상호 지원 합의를 맺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시대착오적 행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6.25 전쟁 동맹국인 미국의 항공모함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30년 만에 승선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에 승선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오른 건 1974년 박정희,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루즈벨트호는 한미일 3국 최초의 북핵 대비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 참석차 지난 22일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선글라스를 쓰고 주력 전투기 FA-18 슈퍼 호넷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상징인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하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강력한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4년 만에 6.25 전쟁 기념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오물풍선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러북 조약 체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습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며 강력한 힘과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북한이 남쪽으로 5차 오물풍선을 내려보냈습니다. 지난번과 살포한 풍선 개수도 내용물도 비슷한데요.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즉각 재개할 준비를 해놨다고 밝혔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출입 금지 라인이 쳐져 있고 그 안에 정체 모를 종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는 오늘 오전 4시까지 약 7시간 이뤄졌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5번째 풍선 살포이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예고 3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우리 군이 식별한 개수는 350여 개로 이 중 100여 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에 집중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살포한 풍선 개수는 증가하다 3차부터 300개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내용물에 대해서도 4차 때와 마찬가지로 오염도가 낮고 종이류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패턴이 비슷해진다는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시선 등을 고려해 도발의 수위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큰 도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실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고 임무가 부여되면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대신 각종 군사훈련을 통해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대 사거리 80km로 서울에서 개성을 공격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천무의 실사격 훈련을 오늘 충남 보령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 훈련도 재개됩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여권에서 핵 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온 나경원 후보가 꺼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세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 북핵 개발과 러북 밀착에 한국 핵무장 이야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조민기 기자 보도 보시고 가능성은 있는 건지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 국가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을 갖게 된 것,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뉴욕이 불바다될 것을 각오하고 미국이 서울을 지켜줄 수 있냐며 독자 핵무장을 위해 핵확산 방지 조약 NPT를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은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일본처럼 언제든지 핵무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핵무장을 가게 되면 저희는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는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 선언을 활용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라고 말했고, 윤상현 후보 역시 핵무장은 국제적, 경제적,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국민 여론은 핵무장에 긍정적입니다. 지난달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약 71%가 독자 핵무장에 찬성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왔습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건 좋은 방안이라 했지만,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금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적절한 수준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우리나라 안팎에서 보신 것처럼 자체 핵무장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궁금합니다. 일단요, 대한민국의 이 자체 핵무장은 일단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안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지요. 네. 말하자면 지금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확장 억제가 제공되고 있지만 최근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러시아가 혹시 북한에 대한 초정밀 무기라든지 핵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면 네. 우리 안보가 한층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만약에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분명하지 않다면 네.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네. 핵무장의 필요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 다수가 그걸 지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이라면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핵 무기를 갖지 않는, 다시 말하면 비핵화 정책을 유지한 것은 네. 한미 동맹과 미국이 제공하는 그 확장 억제에 대한 그런 신뢰성을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그 조건으로 한국을 돕지 말라고 할 경우 네. 한국이 불안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국민들도 불안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핵무장론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사실은 핵무장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이익과 네. 또 그걸로 인해서 있는 손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은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당 당권 주자들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 일단 필요하더라도 이 현실적으로 네. 이게 가능하겠냐? 자, 핵무장이 가능은 한 겁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핵 무기 기술은 이미 1940년대 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최신 기술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기술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면 NPT에서 탈퇴하는 네. 결정을 해야 되고 그걸 유엔 안보리가 인정을 해야 우리가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관문을 넘기가 쉽지 않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의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네. 동맹에 금이 가게 되면 핵무장으로 얻는 안보 이익보다는 오히려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꾸 저희가 답을 좀 요구하는 게 측면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시니까 핵무장을 하는 게 대한민국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미국의 안보 상황이 바뀐다든지 또 동맹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만약에 미국의 확장 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네. 또 북한의 핵 역량이 고도화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을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지를 우리는 안 한다. 네. 이렇게 할 이유는 전 없다고 봅니다. 네. 우리는 언제든 안보 상황이 바뀌고 네. 우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그런 선택지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는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절반이 텅 비었던 국회 회의장, 22대 국회 처음으로 여야가 마주 앉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했고요. 그동안 안 나왔던 장관들도 출석했는데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여당은 퇴장했고 민주당 법사위는 방송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꽉 찬 국회 법사위 회의장. 시작부터 시끄러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니 오전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야당이 과방위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여야 공방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었던 법안 아닙니까? 오늘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과 22대 국회의원이 같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여당의 반발에도 표결로 토론을 끝냈고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야당은 단독으로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토위에선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 청문회 진행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이제 들어왔으니까 의사 일정은 협의해서 정하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청문회를 열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결국 여당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과방위.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은 다음 달 2일 라인야후 사태 현안 질의 때 나올 증인 명단을 채택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회의에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선거에서 80%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당심잡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후보의 하루를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연평해전의 영웅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으며 공개한 편지입니다. 김 씨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자유우파 정권 재창출의 방향타가 될 수 있도록 한 후보의 당선을 호소드린다고 썼습니다. 한 후보도 윤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앞장서 막겠다며 당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비정상적 임기 단축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대응으로 그런 주장을 확실히 막아내겠다는. 원희룡 후보는 경북을 찾아 지자체장과 당원들을 만나며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6.25 때 대한민국을 낙동강 전선에서 지키고 대구 경북의 국민들과 당원들의 그 저력을 이번에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 후보는 내일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보수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경쟁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최근 입당한 한 후보와 과거 탄핵 국면에서 탈당했던 원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우리 당이 힘들어진 거는요,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을 위해 기여한 분들은 늘 낡은 것 취급을 해요. 윤상현 후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우리 당에 있는 분들이 시켰던 것이라며 지금도 그 상황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윤한 갈등을 부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리고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드디어 오늘 처음 만났어요. 빈 두 칸 뭡니까? 네, 이 두 사람 서로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좀 유치하게 또 싸운 것 같은데요. 네, 4선 정청래 의원과 재선 유상범 의원이 모를 리 없겠죠. 이런 유치한 질문이 왜 나왔는지 함께 보실까요? 아니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여당에서 근데 저기요.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전 유상범 의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네, 이런 유치한 말싸움 오늘 법사위 내내 이어졌습니다. 위원장이 하고 싶은 정의하고 제기하는 것도 마음대로 합니까?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공부는 내가 조금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과 존경할 마음도 없으면 존경하고픈도 자제해 주시고 존경하는 말을 굳이 붙이지 마라. 그렇게까지 지적을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의한다고 말할 건 아니지 않겠어요? 발언하지 마세요. 유상부 의원님. 발언권이 없습니다. 22대 국회 내내 이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다른 상임위도 비슷했습니까? 네, 과방위도 상황은 비슷했는데요. 민주당의 어머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건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표결이 진행될 때 토론할 수 없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를 추가할 수 있죠. 토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이 어떤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님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어머니로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둔 어머니 맞습니다. 네, 교육위는 분위기가 달랐는데요. 입법 성과를 올리자는 위원장 말에 여야 모두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러닝메이트 줄 세우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인가 보죠. 네, 당대표와 함께할 최고위원들이 오늘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먼저 팀 원희룡에는 이 사람들이 합류했습니다. 원희룡 장관님하고 사상도 생각도 아주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 정이 많이 들었어요. 개항을 제가 3번 갔습니다. 설득을 당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야당에 동조하여 내부의 분열을 싹 틔우는 배신의 정치, 그 비극을 또다시 답습해야겠습니까? 일찍이 팀 한동훈을 완성한 한동훈 후보는 오늘 당대표 후보 서류를 직접 제출했고요. 장동혁, 진종호 의원 등 러닝메이트들과 일정을 함께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닝메이트로 함께 전당대회에 나왔던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네, 사실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는 말이 좋아 러닝메이트지 개파 줄 세우기, 구태의연한 세력화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김민전 의원은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말아달라는 이 서해 피격 사건 유족의 요청이 있었다며 노 러닝메이트를 선언했습니다. 저에게 부탁한 것은 어느 캠프에도 들어가시지 마시고 왜 러닝메이트도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나 많은 뜻들은 함께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 책임지고 4일에 표했는데요. 백령도로 갔어요? 네, 잠행을 하다 이 백령도로 들어갔습니다. 백령도는 여의도와는 200km나 떨어진 섬이고요.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런데 백령도에는 왜 간 겁니까? 네, 6.25 기념일을 맞아 오늘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고요. 장병들도 위로했습니다. 네, 참 원내대표 4일을 표명했는데 행보는 원내대표 행보 같네요. 네, 일각에서는 이 4년 전을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지난 21대 국회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잘 안 풀리자 원내대표직 4일에 표명하고 사찰로 셀프 유배를 갔었거든요. 당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 복귀를 설득했고요. 하지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설득하러 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자, 보도를 한번 보니까 백령도에 간 게 나는 4일을 접을 생각이 없다. 이걸 보여주려는 의지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군요. 네, 하지만 27일 의원총회에서 재신임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원내대표로 돌아올 거라면 백령도에 있기보다는 얼른 여의도로 돌아와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사협회가 사직서를 내고 떠난 이 전공의들 구직을 알선하겠다며 게시판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전공의들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드물죠. 복지부는 이런 상태의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란 입장입니다. 홍단 기자입니다. 의사 회원을 위해 무료 구인구직 게시판을 오픈했다며 글을 올리면 상품권도 증정하겠다고 홍보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의협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며 구인구직 창구를 만든 겁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을 한 이후로 사직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취직도 할 수 없고 앞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직업 활동을 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하지만 수련 중인 전공의의 경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건 불법입니다.
의협 측은 의사 면허를 이용한 의료 행위가 아닌 행정 업무 보조와 참관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련병원에 이달 말까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비복귀자에 대해선 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채용을 통해 빈자리를 메우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밀양시장과 밀양시의회, 시민단체까지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며 지역 전체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는 중입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단상에 선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밀양시장과 시의회, 지역 80여 개 종교 시민단체 대표들입니다. 20년 전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입니다.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음에도 나와 우리 가족, 내 친구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에서 재조명되면서 지역사회는 비상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엔 성폭행범을 두둔하는 도시 등의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혐오로 번지는 분위기까지 이어져 주민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이미지 때문에 아무래도 밀양 시민으로서는 조금 이제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손님들로 붐벼야 할 펜션은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취소도 평소보다 조금 더 되는 상태고 예약 자체도 많이 안 들어와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사장님들도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십니다. 유튜버들의 가해자 신상폭로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에 접수된 고소 진정은 140건에 달합니다. 가해자 신상 공개 관련 수사 대상자는 53명으로 경찰은 이 중 11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한밤중에 요란하게 몰려다니는데요. 이런 고개 운전을 구경하겠다고 10대들이 인도에 모여 있다가 돌진한 차량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흰색 승용차. 좌회전하던 SUV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덮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잠시 후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차량이 돌진한 교통 보행섬인데요. 부서진 차량 파편과 시설물 잔해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게 내 소리 지니까 이제 없어져. 다쳐. 가다 보니까 구급차도 나오고 난리 났고. 보행섬에 서 있던 10대 학생 3명과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벽 3시를 훌쩍 넘는 이른 시간인데도 10대들이 모여있던 이유. 다름 아닌 폭주족들의 고개 운전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고 직전 오토바이 수십 대를 탄 폭주족들이 때를 지어 교차로 한복판을 빙빙 돌았고 도로변엔 폭주족들이 집결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 10대 수십 명이 북적거렸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폭주족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주족도 보고 막 그랬는가 봐. 18세, 13세들이어서 음주나 무연은 없었어요.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공중자전거를 타던 11살과 9살 자매가 20m 상공에서 고립됐습니다. 50분 가까이 매달려 있다가 구조됐는데요. 왜 사고가 난 건지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는 자전거. 자전거를 탄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들입니다. 나무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까마득한 높이. 쳐다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공중에 매달린 자전거를 타고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관광 체험기구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5시 46분쯤. 자전거가 중간에 멈추면서 11살과 9살 자매가 20m 상공에서 고립됐습니다. 관리업체와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48분 만인 저녁 6시 34분쯤 이들 자매를 구조해 보호자에게 인계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업체 측은 기구를 작동하는 데 쓰는 센서에 이물질이 끼면서 멈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센서를 이렇게 양쪽으로 딱 쏘고 있는데 나비나 이런 것들이 딱 차단되면은 가끔 에러가 뜹니다. 업체는 일주일 정도 시설 점검을 마친 뒤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 화재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작업자 35명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어제 큰 화재를 겪었던 터라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세하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마치 밤이 된 듯합니다. 폭죽이 터지는 듯한 폭발음도 연달아 들립니다. 소방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화재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인력 12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3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현장에는 작업자 35명이 일하던 중이었는데 불이 나자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이 중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밤이 된 것처럼. 그래갖고 비가 오려나 그러고 나와봤더니 엄청 연기가 많이 나면서 펑펑펑 터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냄새는 많이 났어요. 좀 무서웠어요. 일하다가 대피하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스탬프맨이라서 하라고 지금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그쪽에 야경을 발전기를 깔았죠. 그쪽에서 갈아가거든요. 화재 원인은 공사장 내 차량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방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개양대가 생깁니다. 110억 원을 투입하는데 어떤 모습일지 또 시민 반응은 어떤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로 21m, 세로 14m 크기의 초대형 태극기를 개양하는 조형물이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들어섭니다. 네, 태극기는 정부 서울청사보다 조금 더 높은 100m 높이의 개양대에 설치돼 먼 거리에서도 볼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입니다. 개양대 하단에는 영상이 상영되는 15m 높이의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됩니다. 바로 옆에는 영원한 애국을 상징하는 불꽃 조형물도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예산 11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기념탑,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더블린 스파이어처럼 국가 상징 조형물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태극기에 대해서 홍보도 되고 그런 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태극기 상시 설치가 추진됐지만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며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광화문 자체는 다양한 팝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화 공간이라서 그런 게 굳이 필요할지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지난달 서울시 의회에서 대형 국기 개양대 설치 조례가 통과됐을 땐 한 시민단체는 시대착오적 사고 방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1960년대부터 영업을 시작한 해운대 포장마차촌. 부산국제영화제 스타들이 찾으며 더 유명해졌죠. 오늘 철거되면서 추억 속에 남게 됐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헬멧을 쓴 작업자들이 포장마차 천막과 장식물들을 걷어냅니다. 크레인이 포장마차를 집어들고 집게로 부수자 일대인 잔해가 한가득입니다. 해운대 해변 뒤편에 자리 잡았던 포장마차촌이 철거되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포장마차에 환한 불빛이 가득했던 부지는 공터로 변했습니다. 1960년대 초 영업을 시작한 포장마차촌은 방문객들에게 밤바다의 낭만을 전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엔 국내외 스타들이 이곳을 즐겨 찾으면서 명소로 유명세를 떨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불법 시설물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고 위생 문제와 바가지 요금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철거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까지 영업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구청과 상위회는 결국 자진 철거에 합의했습니다. 어느 정도 체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동안 좋게 아름답게 구청하고 헤어지자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마지막 신뢰는 지켜주려고. 40년 됐죠. 청춘을 이어 다 바쳤으니까
마음이 울컥하시요. 구청은 상인들 생계를 위해 공공근로 등 취업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지는 일단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후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편하게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전동카트가 요즘 관광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고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범칙금 부과도 어려워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관광용 전동카트가 보도블록 위로 올라가 있고 주변에는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동카트가 전복되며 탑승했던 여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관광지마다 성업 중인 전동카트.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가봤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전동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관광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사이로 전동카트가 아슬아슬 오갑니다. 사람 취해서 강원 실행한 적도 있고 몇 번 봤어요. 오랜만에. 대업체에서 세워둔 카트들인데요. 인도를 가로막은 채 주차돼 있어 보행자들이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전동카트 탑승객들은 전부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카트엔 안전벨트도 없습니다. 주머니 한숨에서 보고 있어요. 안전벨트는 없나요, 혹시? 풋돌이랑 걸려있어서 사고 보상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카트를 빌리려면 탑승객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상품이잖아요. 저 공간에 있어서 가입돼 있고 저희는 가입 자체를 안 해줘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관광지라는 명분에 유야무야입니다. 단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광지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계속적으로 하고. 현재 한옥마을 전동카트 대여업체는 25곳. 전주시는 지난해 관광 활성화 명분으로 카트 업체 사전 심의 제도도 아예 없앴습니다. 경기 화성 제부도 도로를 달리는 전동카트.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하고 6명 정원을 촉과에 탑승해도 단속하는 관리자는 없습니다. 차도에 아무렇게나 대놓은 카트들 때문에 차량들이 비켜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코너는 위험하죠. 사람이 건너가냈을 때도 급하게 정차할 수도 있고 하니까. 관할 지자체는 안전을 관리 감독할 여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불법 전동 카트까지 단속을 하기에는 행정적인 한계랑 여력이 안 돼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관광 전동카트.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에서도 배터리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처럼 연쇄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버섯 구름이 솟구쳤는데요. 배정현 기자입니다. 기관총을 쏘듯 폭발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시뻘건 불길은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희뿌연 연기도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각 그제 저녁 스코틀랜드 램프루셔주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쇄 폭발과 큰 불길, 하늘을 뒤덮은 버섯 구름 모양의 연기는 어제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의 화재 현장과 닮아 있습니다. It was getting too dangerous because there was things flying. You could see embers, shiny embers falling. 특히 화재가 발생한 곳은 공장 밀집 지역인데 불길이 세서 다른 공장까지도 옮겨 붙었습니다. 다행히 화재 발생 시간이 대다수 공장 직원들이 퇴근한 늦은 저녁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현지 매체에 마치 리튬 배터리가 터지는 듯한 폭발음이 30분 내내 지속됐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Waste Recycling Centre at the Highway had more than 10 fire engines and that's in excess of 50 firefighters. It's been a very challenging incident, difficult conditions and very extensive fire. 현지 소방당국은 인접한 도로를 폐쇄하고 정확한 폭발 원인과 함께 독성 연기 등 2차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미국 중부지방이 기록적인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댐이 넘치고 철교가 붕괴되면서 일부 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거센 물살에 잘려나간 집안이 단면을 드러낸 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시커먼 흙탕물은 댐을 넘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미국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미네소타주 블루어스 강에 있는 래피단 댐이 범람했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 등 온갖 부유물로 댐이 막히면서 불어난 강물이 주변으로 넘쳐 흐른 겁니다. 댐이 붕괴될 가능성은 낮지만 비가 더 내릴 경우 추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역 주민 수백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Since Friday, we have shifted now to southern Minnesota. These are floods that have been going on, or incidents, if you will, for the last several weeks. 바로 옆 사우스 다코타주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흘간 500mm에 육박하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마을이 물에 잠겼고 철교까지 붕괴됐습니다. 최악의 물난리에 결국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So one thing that I'm going to ask everybody is to continue to stay away if they can, to evacuate their homes if they can. 미국 기상청은 홍수 피해를 입은 중서부 지역에 앞으로 며칠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러닝머신을 타던 여성이 추락사했습니다. 열린 창문을 등지고 운동하다가 일어난 일인데요.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문예빈 기자가 전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사람들 사이 한 여성이 수건으로 땀을 닦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뒤로 밀리더니 균형을 잃고 고꾸라집니다. 때마침 여성의 뒤에 있던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이 창문으로 여성은 밖으로 떨어져 추락합니다. 현지 시각 18일 인도네시아 서칼리만탄주의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하던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 등은 사고 원인으로 러닝머신의 잘못된 위치를 꼽았습니다. 통상 기구 앞쪽에 창문을 설치하는 것과 달리 이 헬스장은 뒤쪽에 설치한 데다 러닝머신과 창문까지 거리가 60cm, 창문 턱의 높이도 30cm에 불과했습니다. Sehingga sangat memudahkan bagi orang ketika jatuh, apalagi treadmill digunakan untuk orang yang notabene-nya mungkin dia mengeluarkan tenaga besar. 헬스장 대표는 경관을 가릴까 봐 러닝머신을 반대로 설치했다며 잘못된 설치 방향을 인정했고 사고 당시 유리창 청소를 하기 위해 열어놨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해당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판결 이후 아들과 다정하게 어깨동무한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앞서 아들은 최 회장을 비판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었는데요. 신선미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들 인근 씨가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제 서울 신사동 식당 앞에서 봤다며 두 사람을 함께 찍은 사진 3장이 올라왔습니다. 최 회장과 아들이 스마트폰을 함께 보거나 대화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SK E&S 북미법인 자회사에 근무 중인 아들 인근 씨가 잠시 귀국해 가족 모임을 하던 중 사진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난 5일은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나온 지 엿새가 지난 후입니다. 앞서 아들은 부모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이라며 아버지인 최 회장을 비판하는 탄원서를 두 누나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탄원서와 별개로 부자의 다정한 모습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선 탄원서 낼 정도면 연 끊었나 싶은데 반전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앞서 노소영 관장은 자신의 SNS에 새 자녀와 함께 유럽 여행을 즐기거나 아들과 등산하는 사진을 공개해왔습니다. 새 자녀와 함께한 사진에 한 사람 빼고 가족이 다 모였단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다정한 모습이 공개된 가운데 최 회장은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어제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것에 대해서도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른 더위에 시원한 수박 주스 찾는 분들 늘었는데요.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수박 주스 전부 다 생과일 수박이 들어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신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수박 주스입니다. 4곳에서 주스를 구매했는데 2곳은 착지백을 쓴다고 말합니다. 수박 주스를 갈아서 쓰나요, 여기? 수박 주스 뭘로 만들어요? 생과일로 만든 게 아니라 수박 착지백에 시럽을 첨가해 만든 수박 주스인데 소비자 반응은 냉담합니다. 생과일을 쓰는 줄 알았는데 착즙이 된 주스 자체를 쓴다는 말을 좀 듣고 약간 조금 배신감은 느끼고요. 그런 설명을 좀 붙여주면은 선택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할 것 같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만든 수박 주스입니다. 제 왼쪽 편은 착지백으로, 오른편은 생과일을 갈아 만든 겁니다. 가격이 적게는 900원에서 많게는 2,5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착지백으로 만든 주스는 알갱이 없이 투명하고 갈아 만든 주스에는 수박 내용물이 떠 있습니다. 생과일인 줄 알고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뭐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게끔 미리미리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즌 음료로 판매해 소비자들이 여름 수박으로 오해해 구매할 여지가 있는 만큼 프랜차이즈에 정확한 표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쉬어간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제주에는 새벽부터 장맛비 예보 있습니다. 내일 제주에 종일 비가 내리다 모레 새벽 시간당 30mm로 빗줄기가 굵어지겠고요. 차츰 남부지방으로도 비구름이 확대됩니다. 남부지방에는 모레 오후에 시간당 20mm로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150mm 이상, 남해안에 60mm, 남부 내륙에도 최대 40mm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고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중부는 매우 높음, 남부는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낮에 춘천과 대전, 광주 30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나날이 더 더워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his past February, we identified Army Private First Class Brian Myers. He has a brother, Bobby. He has a sister, Barbara, still alive. Can you imagine the joy? 6.25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를 발굴해온 미국 정부 책임자가 저희 채널A에 들려준 얘기입니다. 74년이 지났지만 마지막 실종자 1명까지 끝까지 찾는 게 국가의 의무라면서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는 일, 국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6.25 74주년 마침표 찍겠습니다. 잊어선 안 될 고귀한 희생.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